안녕하세요. 낭낭이입니다. 제가 참으로 괜찮은 책을 읽은 것 같아요. 수도자처럼 생각하기라는 책인데 책 제목만 봐도 어떤 내용일지는 감이 오죠? 이 책의 저자 제이스티는 3년간 인도 뭄바이에 있는 고행자들의 수도원 역할을 하는 아슈람에서 승려 생활을 했습니다. 승려 생활을 하면서 본인이 깨달은 지혜를 인터넷망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인 팟캐스트의 온 퍼포스를 통해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으로도 엮어서 더 많은 이들이 읽어봄으로써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단 책의 두께 때문에 이걸 과연 끝까지 읽을 수 있을까? 읽다가 도중에 그만두게 되면 어쩌지? 하는 걱정도 살짝 되기도 하고 요즘 들어 읽은 책들 중 450페이지가 넘어가는 책을 읽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건 단지 저의 기회였습니다. 읽다 보니 편하게 술술 잘 읽히고 얼마 전에 읽었던 바가바드 기타에 대해 자주 언급이 되는데 그 책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서 이 책을 읽는 것이 더 재미있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간중간에 직접 해보기라는 부분이 삽입돼 있어서 쉽게 따라할 수도 있고 일상생활 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자주 감정 조절이 힘들 때 책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그냥 숨을 하나, 둘, 셋, 넷 세면서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넷 세면서 숨을 멈춘 다음 다시 하나, 둘, 셋, 넷 세면서 숨을 내쉬는데 정말 효과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세요. 책을 읽는 가장 유익한 효과로는 책에 나와 있는 좋은 내용들을 흡수해서 실생활에 적용해보고 지금보다 정신적으로 더 풍요로워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읽으면서 좋았던 몇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나다. 1902년에 사회학자 찰스 호턴쿨리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나가 아니다.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나도 아니다. 나는 당신이 날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 라고 나 스스로 생각하는 나다. 정신없을 것이다. 잠깐만 기다렸다가 가자. 우리의 정체성은 남들이 생각하는 나에 온통 파묻혀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남들이 생각하는 나라고 내가 생각하는 내용에 파묻혀 있다. 우리의 자아상은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본다고 생각하는지와 밀접히 관련된다. 나를 개선하려는 노력의 대부분은 그렇게 상상된 이상형에 부응하려는 시도의 다름 아니다. 내가 존경하는 누군가가 성공을 부라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나는 그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주려고 부를 쫓는다. 친구 중 한 명이 나를 외모로 평가하는 것 같으면 나는 거기에 맞춰 외모를 가꾼다. 뮤지컬 영화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에서 마리아는 자신에게 빠진 한 소년을 만난다. 그래서 마리아가 부르는 노래는 예뻐진 기분이 들어다. 미국 아카데미 영화상 남우주연상을 유일하게 3차례나 수상한 영화배우 데니얼 데이 루이스는 1998년 이후 영화를 6편밖에 찍지 않았다. 데니얼 데이 루이스는 배역을 맡을 때마다 지독하게 준비하고 캐릭터 속으로 완전히 빠져든다.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의 영화 갱스 오브 뉴욕에서 빌더 부처 역할을 맡은 데이 루이스는 실제로 도살업자들이 받는 훈련을 받았고 세트장 밖에서도 강한 아일랜드 사투리를 사용하며 서커스 단원을 선생님으로 고용해 칼 던지는 법까지 배웠다.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했다. 데이 루이스는 고증된 19세기식 복장만 입었고 실제 그 배역의 인물이 된 듯 로마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모르는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싸움을 붙였다. 결국은 그 19세기식 복장 탓에 폐렴까지 걸렸다. 데이 루이스가 사용한 기법을
연극이나 영화계에서는 메서드 연기라고 한다. 배우가 자신이 연기하는 그 배역이 되기 위해 최대한 그 배역처럼 생활하는 기법이다. 정말 놀라운 기술이지만 메서드 연기를 하는 배우는 배역에 너무 빠져든 나머지 종종 일상생활에서도 그 배역으로 살기도 한다. 제가 미쳤었다고 인정합니다. 완전히 미쳤었죠. 몇 년 뒤 데이 루이스는 인디펜던트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역할이 나의 정신과 육체 건강에는 별로 좋지 않았다라고 인정했다.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누구나 어느 정도는 메서드 연기를 하고 있다. 혼자 집에 있을 때, 친구들과 있을 때, 회사에 있을 때, 혹은 온라인에 있을 때 연기하는 페르소나가 따로 있다. 각각의 페르소나는 나름의 이점을 가진다. 페르소나는 공과금을 낼 수 있게 돈을 벌어주고 그리 편안하지 않은 직장에서 무리 없이 일할 수 있게 돕고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계속 교류해야 하는 사람과 인간관계를 유지하게 한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정체성에 너무 많은 층이 생겨버린 나머지 진짜 나를 보지 못한다. 애초에 그게 누구인지, 뭘 하는 사람인지 알기라도 했다면 말이다. 우리는 아무런 의식적 통제나 의도 없이 직장에서의 배역을 집으로 가져오고 친구와 있을 때의 배역을 애인과 있을 때 사용한다. 아무리 내 배역을 잘 소화해도 결국 우리는 불만족스럽고 우울하고 가치 없는 사람처럼 느끼고 불행하다. 그러면 처음부터 작고 나약했던 나는 일그러진다. 우리는 가치관을 희생해서라도 남들이 생각하는 나라고 여기는 내용에 맞춰 살려고 애를 쓴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가치관을 만들어내는 일은 혹시나 있다고 해도 아주 드물다. 우리는 이렇게 나는 대체 어떤 사람인가를 끝까지 제대로 생각해 보지도 않고 두 번 반사된 이미지를 이용해 인생의 여러 선택을 내린다. 쿨리는 이런 현상을 거울 자아라고 불렀다.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한 지각의 지각 속에서 산다. 그렇게 진짜 나를 잃어버렸다. 다른 누군가의 꿈에 등장하는 왜곡된 이미지를 쫓고 있는데 내가 누구인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대체 무슨 수로 알 수 있을까? 승려가 될 때의 힘든 점이 각종 재미를 포기하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파티, 섹스, TV, 소유, 진짜 침대에서 자는 것 같은 것들 말이다. 하지만 그런 단계를 밟기 전에 내가 극복해야 했던 더 큰 장애물은 부모님께 내가 선택한 커리어를 번복하는 일이었다. 대학을 졸업할 때쯤 나는 어느 길을 갈지 결심이 섰다. 부모님께 앞으로 들어오는 취업 제안도 거절할 거라고 말했다. 나는 늘 농담으로 우리 부모님한테는 아들의 커리어 옵션이 3가지뿐이라고 말하곤 했다. 의사, 변호사, 나고자. 승려가 되겠다는 말은 부모님이 그동안 나에게 쏟아부은 그 모든 노력이 헛된 낭비였다고 가장 분명한 방식으로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세상의 모든 부모가 그렇듯이 내 부모님도 나에 대한 꿈이 있었다. 나는 어쩌면 내가 승려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조금 심어놓기는 했다. 18살 때부터 나는 매년 여름방학의 일부는 금융업계의 인턴으로 일하고 1년 중 일부는 뭄바이에 있는 아슈람에서 수련하며 보냈다. 내가 결단을 내렸을 때 어머니가 가장 먼저 걱정하신 것은 여느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나의 건강과 행복이었다. 승려가 되면 건강보험은 있을까? 깨달음을 구하는 것이 온종일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근사하게 표현한 말에 불과한 건 아닐까? 어머니가 더욱 힘들었던 부분은 우리 주위의 모든 가족, 친지들이 우리처럼 의사, 변호사, 나고자로 성공을 정의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점이다. 내가 이렇게 과격한 선택을 내렸다는 소문이 퍼지자
어머니의 친구들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 내가 제이한테 투자한 교육이 얼마인데 애가 세뇌를 당한 거야. 인생을 낭비하게 될 거야. 내 친구들도 내가 인생의 낙오자가 되어간다고 생각했다. 나는 이런 말도 들었다. 다시는 취업 못할 거다. 앞으로 내 힘으로 생활비를 버는 건 불가능하다고 봐야지. 여러분도 진짜 내 삶을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일부 인간관계가 위험에 처할 것이다. 그 사람들을 잃는 게 감수할 만한 위험이기는 하지만 그들을 계속 내 삶에 남겨둘 방법을 찾아보는 것은 충분히 노력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수도자의 마음을 키워가고 있던 나에게 다행한 일이지만 그 결정을 내릴 당시에는 부모님이나 친구들의 목소리를 가장 중요한 지침으로 삼지 않았다. 대신에 내 경험을 믿었다. 18살 때부터 나는 해마다 양쪽의 삶을 테스트했다. 여름에 금융업계에서 인턴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배가 고파 저녁을 먹어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하지만 아슈람을 떠날 때면 매번 이렇게 생각했다. 굉장한 시간이었어. 내 인생 최고의 시간이었어. 이렇게 폭넓은 경험을 통해 가치관, 신념, 체계를 실험해 본 것이 나 자신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승려가 되겠다는 나의 선택에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야말로 살면서 누구나 직면하는 외부 압박의 전형적인 예다. 가족, 친구, 사회, 미디어. 우리는 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해 또는 너는 이런 것을 해야 해 라고 말하는 목소리와 이미지에 둘러싸여 있다. 그들은 온갖 의견과 기대와 의무를 부르짖는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곧장 명문대에 진학해라. 돈을 많이 버는 직장을 찾아 결혼하고 집 사고 아이 낳고 승진해라. 문화규범이란 이유가 있어서 존재한다. 어떤 모습이 충만한 삶일 수 있는지 사회가 모형을 제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런 성찰 없이 그런 목표를 받아들인다면 내가 왜 집이 없는지, 내가 사는 곳에 만족하지 못하는지, 왜 내 직장은 공허하게 느껴지는지, 내가 과연 배우자를 얻고 싶기는 한 건지, 내가 아등바등하는 여러 목표 중에 정말로 원하는 게 하나라도 있는지 절대로 알 수 없을 것이다. 아슈람에 들어가겠다는 내 결정은 주위에 수많은 우려를 낳았다. 다행스럽게도 아슈람에서의 경험은 나에게 그런 소음을 걸러낼 수 있는 필터를 주었다. 원인과 해결책이 같았다. 나는 뭐가 정상이고 안전하고 현실적이고 최선인지 계속해서 떠들어대는 주변의 소음에 옛날처럼 취약하지 않았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차단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정의한 성공이나 행복이 내 선택을 좌우하게 내버려 두지는 않았다. 아슈람에 들어가기로 한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다. 그리고 옳은 결정이었다. 부모, 친구, 교사, 미디어의 목소리는 젊은 사람들의 머릿속을 휘저으며 온갖 신념과 가치관에 씨앗을 뿌린다. 사회가 정의하는 행복한 삶은 모두의 행복한 삶인 동시에 그 누구의 행복한 삶도 아니다.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그런 소음을 걸러내고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이게 바로 수도자의 마음가짐을 세우는 첫 번째 단계다. 내 안에 부정적 생각을 바꿔라. 어수선한 것들을 치울 때는 밖에서 작업하는 편이 자연스럽다. 외부의 부정적인 것들을 인식하고 무력화시키기 시작했다면 나 자신의 부정적 성향을 더 잘 알아보고 반전시킬 수 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세상에 꺼내놓은 부정적 성향에 대한 책임을 부인한다. 부정적 생각은 반드시 남에게만 오는 것도 큰 소리를 내며 오는 것도 아니다. 주변 사람들이 질투, 불평,
분노와 같은 부정적 문화를 형성했다고 남 탓을 하기는 쉽다. 그러나 내 생각을 정화한다면 타인의 영향력에서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아슈람에서 우리는 정화의 열망이 워낙 높아서 금욕을 두고 경쟁하기도 했다. 하지만 명상 끝에 승려가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이 나 좀 봐, 내가 제일 오래 했어에 불과하다면 스스로 비웃을 일이다. 결론이 고작 그거라면 명상을 대체 왜 한단 말인가. 해나 워드와 제니퍼 와일드가 편집한 명언집 수도자의 길에서 크리스틴 미로프 수녀는 이렇게 말한다. 허용되는 유일한 경쟁은 사랑과 존경을 남보다 더 많이 보여주는 것뿐이다. 경쟁은 질투를 낳는다. 마하바라타를 보면 사악한 어느 전사가 다른 전사를 질투해 상대가 가진 모든 것을 잃기를 바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사악한 전사는 불타는 석탄 덩어리를 옷 속에 숨기고 있다가 상대가 나타나면 집어 던지기로 한다. 그런데 옷에 불이 붙어 사악한 전사 자신이 불에 대고 만다. 질투가 자기 자신을 적으로 만든 것이다. 질투의 심술궂은 사촌격으로 샤덴프로이데르라는 것이 있다. 타인의 고통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타인의 실패를 보며 나의 기쁨을 끌어낸다면 타인의 불완전과 불운이라는 흔들리는 토대 위에 내 집과 내 자존심을 세우는 셈이다. 이는 안정적인 토대가 될 수 없다. 실제로는 남을 비난할 때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주목해야 할 순간이다. 그것은 꿈쩍도 못하는 내 마음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스스로 속이려 드는 신호기 때문이다. 어제는 내가 당신보다 사과를 많이 팔았고 오늘은 당신이 나보다 사과를 많이 팔았다고 한다면 과연 내가 사과 장수로서 발전 중인지 전혀 알 길이 없다. 주변 사람과 더 많은 비교를 통해 자신을 규정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길을 잃게 된다. 어쩌면 우리는 영원히 부러움, 질투, 탐욕, 욕정, 분노, 자존심, 망상을 몰아내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해서 시도조차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아나르타는 일반적으로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아나르타 니브리티는 원하지 않는 것을 제거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말할 수 있는 게 자유라고 생각한다. 내 모든 욕망을 추구할 수 있는 게 자유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원하지 않는 것을 놓아주는 것이다. 원하지 않는 결말로 이끄는 방종한 욕망을 놓아주는 것이다. 놓아준다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 감정, 관념을 몽땅 다 지워버린다는 뜻은 아니다. 사실 부정적인 생각은 언제나 떠오를 것이다.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다. 이웃집 개가 짖으면 짜증이 난다. 개 짖는 소리는 언제나 방해가 될 것이다. 문제는 그 반응을 내가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진정한 자유로 가는 열쇠는 자각이다. 나 자신의 부정적 태도를 평가할 때는 작은 행동 하나에도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라. 다른 사람의 부정적 태도를 더 많이 인식해서 그 여자는 만날 불평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 순간 부정적인 사람은 바로 나다. 아슈람에서는 모기장을 치고 잔다. 매일 밤 모기장을 친 다음 손전등으로 그 안에 벌레가 없는지 확인한다.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깬 나는 모기장 안에 모기는 딱 한 마리 있는데 내가 물린 곳은 10군데도 넘는 것을 발견했다. 달라이 라마의 말씀이 기억난다. 스스로 너무 작아서 큰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모기 한 마리와 함께 자보라.
옹졸하고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은 바로 모기와 같아서 아주 조금만 있어도 평화를 강탈할 수 있다. 알아채고 멈추고 바꿔라.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가진 부정적 생각을 알아채지 못한다. 내가 그 모기 한 마리를 알아채지 못했던 것처럼 말이다. 생각을 정화하기 위해 수도자들은 자각, 접근, 수정이라는 과정을 겪는다. 나는 이 과정을 기억하기 쉽게 알아채고 멈추고 바꾼다로 표현한다. 먼저 어떤 감정이나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알아채는 과정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 감정이 무엇이고 어디서 오는지 생각해 보기 위해 잠시 멈춘다. 마지막으로 행동을 수정한다. 즉, 그 순간을 처리하는 방법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꾼다. 알아채고, 멈추고, 바꿔라. 알아채라. 부정적 생각을 자각한다는 말은 내 주위의 해로운 충동을 알아채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스승님들은 우리가 나 자신의 부정적 생각에 맞서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일러주었다. 일주일 동안 불평도, 비교도, 비난도 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내가 몇 번이나 실패했는지 적어 나가라고 했다. 이 연습의 목표는 하루하루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목격하는 것이다. 나에게 그런 성향이 있다는 사실을 더 많이 자각할수록 그런 성향을 더 많이 놓아줄 수 있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을 적어 나가면 그게 어디에서 발원했는지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나는 친구의 외모를 평가하는가? 나는 나 자신에게도 똑같이 혹독한 잣대를 들이대는가? 나는 내가 기여한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일에 대해 불평하는가? 친구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은 나의 측은지심을 과시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더 많은 사람이 그 친구를 응원하기를 바라서인가? 때로 우리는 현상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예상을 한다. 이는 불신이다. 이와 관련된 우화가 하나 있다. 사악한 왕이 착한 왕을 만나러 갔다. 저녁을 먹고 가라고 하자 사악한 왕은 자기 접시를 착한 왕의 것과 바꿔달라고 했다. 착한 왕이 이유를 물으니 사악한 왕은 이렇게 답했다. 여기에 독을 탔을지도 모르잖아요. 착한 왕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자 사악한 왕은 더 초조해졌다. 사악한 왕은 착한 왕이 이중으로 속임수를 쓰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접시를 다시 바꾸었다. 착한 왕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사악한 왕 앞에서 음식을 한 입 먹어 보였다. 사악한 왕은 그날 저녁에 밥을 먹지 않았다.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질투하거나 의심하는 태도는 실제로 내 안의 어둠을 발견하는 일일 수도 있다. 사악한 왕은 자신의 불명예스러운 행동을 착한 왕에게 투영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타인에 대한 질투, 안달, 의심은 나 자신에 관한 무언가를 알려준다. 부정적인 투영이나 의심은 나 자신의 불안을 반영하는 것이고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다. 상사가 나를 싫어한다고 판단하면 그것은 나 자신에게 정서적인 영향을 끼치고 낙담한 나머지 회사에서 일을 잘 못할 수도 있다. 또 마땅히 해야 할 승진을 요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어느 쪽이 되었든 사악한 왕과 마찬가지로 배를 고른 사람은 내가 될 것이다. 멈춰라. 내가 가진 부정적 성향의 뿌리를 더 잘 이해했다면 다음 단계는 거기에 접근하는 것이다. 부정적 성향을 잠재워라. 그러면 삶을 빈곤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풍요롭게 만드는 생각과 행동을 할 여유가 생길 것이다. 호흡에서 시작하라.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는 숨을 멈추거나 입을 앙 다문다. 몸은 축 처지고 어깨는 긴장된다. 온종일
자신의 몸을 관찰해 보라. 턱이 긴장되어 있는가? 눈썹을 찡그리는가? 이는 호흡하는 것을 기억하고 신체적, 정서적으로 긴장을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신호다. 말의 엄정함을 언급하는 부분에서 바가바드 기타는 우리가 진실하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타인의 마음을 동요시키지 않고 남을 기쁘게 하는 말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고대 불교 문헌인 바카수타도 비슷한 지혜를 언급하면서 말을 잘한다는 게 무엇인지 이렇게 규정한다. 시의적절하게 이야기한다. 진실을 이야기한다. 애정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도움이 되게 이야기한다. 선의로 이야기한다. 기억하라. 하고 싶은 말을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다. 진정한 자유란 그런 말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이다. 부정적인 말을 줄여보면 실은 할 말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심지어 말을 안 해야 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어색한 침묵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부정적 성향에서 자신을 놓아줄 수 있다면 침묵도 기꺼이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다른 사람이 성실하지 않다고 비난한다고 내가 더 열심히 일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나의 결혼과 남의 결혼을 비교한다고 내 결혼 생활이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다. 깊이 생각해서 나온 생산적인 비교가 아니라면 말이다. 평가질은 착각을 만들어낸다. 남을 평가한 만큼 내 눈에 뭔가가 잘 보인다면 나는 저 사람보다 훌륭한 게 틀림없어. 혹은 저 사람은 망치고 있으니까 내가 앞서가고 있는 게 틀림없어. 라는 착각 말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발전하는데 필요한 것은 주의 깊고 현명한 관찰이다. 멈춘다는 것은 단순히 부정적 본능을 회피한다는 뜻이 아니다. 멈춘다는 것은 오히려 부정적 본능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일이다. 호주의 지역사회 사업가 닐 베링엄은 이렇게 말했다. 물을 준 곳의 잔디가 더 푸르다. 대체 친구의 어느 면이 당신의 부정적 성향을 자극하는지 잘 살펴보라. 친구가 나보다 시간이 더 많아 보이는가? 직장이 더 좋아 보이는가? 사회적 교류가 더 활발해 보이는가? 세 번째 단계인 바꾸기에서는 우리 집 잔디에도 똑같은 씨앗을 뿌려 키우고 싶어질 것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활발한 사회적 교류가 부럽다면 거기서 영감을 얻어 내가 직접 파티를 주최하고 옛 친구들에게 다시 연락하고 퇴근 후 모임을 조직해보라.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는 길은 타인이 나보다 더 중요한가를 고민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는 데서 나온다. 바꿔라.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말 속에 부정적 성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멈췄다면 이제는 그것을 고치는 작업을 시작할 차례다. 수도자들도 불평이나 비교, 비난을 완전히 피해가지 못한다. 여러분도 그런 습관을 완전히 버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연구진의 발견에 따르면 행복한 사람은 불평을 의식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생각 없이 불평을 쏟아내면 일상이 더 힘들어질 뿐이지만 화나는 일을 일기장에 쓰고 내 생각과 감정에 주목한다면 정신뿐만 아니라 육체의 성장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다. 나의 부정적 성향을 의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누군가 잘 지내냐고 물어보면 우리는 흔히 좋아, 괜찮아, 그럭저럭, 안 좋아 등으로 대답한다. 종종 우리가 이렇게 답하는 이유는 상대가 구체적이고 진실한 답을 기대하거나 원하는 게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불평을 할 때도 똑같이 모호한 경향이 있다. 우리는 기분 나쁜 일을 당했거나
실망한 일이 있을 때도 종종 그냥 화난다, 슬프다 라고 뭉뚱그려 표현하고 만다. 그러지 말고 단어를 신중하게 선택한다면 내 감정을 더 잘 추스를 수 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화난다, 슬프다, 불안하다, 상처받았다, 당황스럽다, 행복하다 라고 말하는 대신에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표현 9가지를 추천했다. 화난다고 말하는 대신에 짜증난다, 공격받는 기분이다, 얄밉다 라고 표현한다면 나를 더 정확히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른다. 수도자들이 조용한 것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워낙에 단어를 신중하게 고르도록 훈련받기 때문에 말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탓도 있다. 수도자들은 목적에 맞춰 단어를 신중하게 골라 사용한다. 생각해보라. 소통의 오류 때문에 잃는 것이 너무나 많다. 예를 들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친구에게 내 배우자는 항상 집에 늦게 온다고 불평을 하는 대신에 직접적, 의식적으로 배우자와 소통하라. 예컨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열심히 일한다는 걸 잘 알아. 여러 일 사이에서 균형도 맞춰야 하고. 하지만 당신이 약속한 것보다 집에 늦게 오면 나는 미칠 것 같아. 제 시간에 오기 힘들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최대한 빨리 문자 메시지를 보내준다면 큰 도움이 될 거야. 나 자신이나 타인이 잘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불평을 한다면 불평도 생산적이 될 수 있다. 부정적 성향을 생산적으로 바꾸는 외에 부정적 성향을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성향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한 가지 방법은 앞서 말한 것처럼 질투와 같은 부정적 성향을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길잡이로 사용하는 것이다.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감정으로 바꿀 수도 있다. 영어에서 공감이나 연민은 타인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말이다. 하지만 영어에는 대리만족처럼 남을 위한 기쁨을 표현하는 말은 없다. 어쩌면 이는 우리가 이 부분을 연구해야 한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 무디타는 타인의 행운에 대해 같은 마음으로 혹은 사심 없이 기쁨을 느끼라는 원칙이다. 우리가 만약 나 자신의 성공에서만 기쁨을 찾는다면 그것은 내가 느끼는 기쁨을 제한하는 일이다. 그러나 친구나 가족의 성공에서도 기쁨을 느낀다면 우리는 행복과 기쁨을 50배로 경험할 수 있다. 이걸 바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 물질적 세상은 우리를 계속 설득한다. 다닐 만한 대학도, 좋은 직장도, 운 좋은 사람도 숫자가 정해져 있다고 말이다. 그렇게 유한한 세상에서는 각자에게 돌아갈 성공과 행복도 정해져 있어서 만약 다른 사람이 성공과 행복을 경험한다면 내가 그걸 경험할 수 있는 확률이 감소한다. 그러나 수도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수도자들은 행복과 기쁨에 관한 한 누구에게나 돌아갈 몫이 언제나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다른 누가 내 자리를 뺏어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행복이라는 극장에는 제한이 없다. 무디타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라도 쇼를 볼 수 있다. 좌석에 제한이 없으므로 기회를 놓칠까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나다나스 수아미는 나의 영적 스승으로 집으로 가는 길을 비롯한 여러 권의 책을 썼다. 그에게 이렇게 부정적 성향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평화를 유지하며 긍정적 힘이 얻는 방법을 물었더니 이렇게 말했다. 우리 주위에는 독이 되는 것들이 만연합니다. 주위 환경에도 정치 상황에도 있지만 그 근원은 사람의 마음에 있습니다. 내 마음속 생태계를 청소하고 타인도 그렇게 하도록 격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환경을 오염시키는 도구로 전락할 겁니다. 그러나 내 가슴 속에 순수함을 만들어낸다면 주변 세상이 한층 더
맑아질 겁니다. 하루의 모든 순간. 현재에 집중한다는 개념에 대해서는 누구나 익숙하다. 만약 자동차 경주를 하는 중이라면 3km 지점으로 되돌아가 속도를 바꿀 수는 없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성공할 단 한 번의 기회는 그 순간뿐이다. 직장에서 회의하든 친구와 저녁을 먹든 내가 나누는 대화, 내가 선택한 어휘에 똑같은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과거는 바꿀 수 없고 미래를 결정하는 중이므로 우리는 현재에 충실해야 한다. 5세기의 위대한 산스크리트어 작가 칼리다사는 이렇게 썼다. 어제는 꿈에 불과하다. 내일은 상상에 불과하다. 그러나 오늘을 잘 살면 모든 어제가 행복한 꿈이 되고 모든 내일이 희망찬 상상이 된다. 현재를 살아야 한다는 말이 일리가 있다는데 모든 사람이 동의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는 오직 선택적 현재만을 살려고 한다. 어떤 때는 기꺼이 현재를 살려고 하지만 때로는 한눈을 판다. 우리는 직장에 있을 때 휴가를 꿈꾼다. 정작 해변에 도착하면 그토록 마시고 싶던 술을 손에 들고서도 일 생각을 멈출 수 없어 짜증이 난다. 승려들은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배운다. 직장에서 내가 원했던 딴 생각은 휴가지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딴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 점심시간에 했던 딴 생각은 오후 업무에 영향을 준다. 우리는 내 마음이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아닌 딴 곳에 가 있도록 마음을 훈련시킨다. 공상하는 나 자신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늘 딴 생각을 할 것이다. 현재에 집중하는 것은 진정으로 풍요롭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장소에는 에너지가 있다. 루틴이 왜 도움이 되는지 이해하고 그 가치를 안다면 현재에 집중하는 일이 더 쉬워질 것이다. 그리고 평소에도 온종일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루틴에서 중요한 것은 행동만이 아니다. 그 행동이 일어나는 장소 또한 중요하다. 도서관에서 공부가 더 잘 되고 사무실에서 일이 더 잘 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뉴욕시에 가면 나도 함께 부산스러워지고 LA에 가면 나도 함께 느긋해진다. 대도시든 작은 방 한 구석이든 환경에는 저마다의 에너지가 있다. 장소마다 다른 느낌을 자아내고 내 다름화가 더 잘 발휘되는 환경이 따로 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양한 활동과 환경을 경험한다. 그러나 그 중에 어느 것이 나에게 가장 매력적인지 잠시 멈춰서 고민해 보지는 않는다. 나는 북적대는 환경에서 능률이 오르는가? 아니면 혼자 있을 때 능률이 오르는가? 아늑한 구석자리의 안전한 느낌이 좋은가? 아니면 널찍한 도서관이 좋은가? 자극이 되는 예술품이나 음악이 흐르는 환경이 좋은가? 아니면 고적하고 단순한 곳이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아이디어에 대해 타인의 반응을 보는 게 좋은가? 아니면 일을 끝낸 뒤 피드백을 받는 게 좋은가? 익숙한 것이 좋은가? 풍경이 바뀌는 게 좋은가? 이를 자각하고 있으면 다름화에 도움이 된다. 취업 면접을 볼 때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을지, 나와 이곳이 잘 맞을지 알 수 있다. 데이트 계획을 세울 때 나에게 가장 편안한 장소를 고를 수 있다. 내가 가진 능력 내에서 여러 가지 커리어를 고려할 때 어느 것이 내 감수성에 가장 잘 맞을지 파악할 수 있다. 개인적 공간을 뚜렷한 하나의 목적에 할당할수록 다름화를 실현할 수 있고 기분이나 생산성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승려들의 수면 공간이 오직 잠자는 것을 위해 설계된 것처럼
아슈람에서는 모든 공간이 단 하나의 활동에 할당되어 있다. 우리는 잠자는 곳에서 책을 읽거나 명상하지 않으며 식당에서 일하지 않는다. 아슈람 밖 세상은 사정이 다르다. 침실에서 넷플릭스를 보거나 음식을 먹는 것은 침실이라는 공간의 에너지를 교란한다. 침실에 휴식 외의 에너지를 들이면 침실에서 잠자는 게 힘들어진다. 작은 아파트라고 해도 각각의 공간에 서로 다른 활동을 할당할 수 있다. 모든 집에는 식사 장소가 따로 있어야 한다. 잠자는 장소가 있어야 한다. 차분한 느낌이 드는 경건한 장소와 화가 났을 때 위안이 되는 장소가 있어야 한다. 의도에 맞는 에너지를 불러오는 장소를 만들어라. 침실은 한눈팔 거리가 없어야 하고 차분한 책상에 은은한 조명이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침실에는 업무 공간이 없는 게 이상적이다. 반면에 업무 공간은 조명이 밝고 잘 정돈되어 있고 여러 작업이 용이하며 좋은 자극이 되는 예술품이 있어야 한다. 나에게 좋은 공간이 어디인지 확인할 때는 그런 기회를 확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라. 만약 한가한 시간에 클럽의 에너지에 끌리는 사람이라면 활기 넘치는 커리어를 택했을 때 더 잘 해낼 수 있지 않을까. 록 음악을 좋아하는 음악가인데 조용한 환경에서 일이 더 잘 된다면 나는 연주보다는 작곡을 해야 하지 않을까. 집에서 일하는데 최적화된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사무실에서 활동하는 게 더 좋은 사람이라면 일을 카페나 공유 업무 공간으로 가져갈 수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서 일이 더 잘 되는지, 어디서 최고의 모습이 발휘되는지를 알고 그 장소에서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낼 방법을 찾는 것이다. 누구나 이상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좋아하지 않는 활동을 해야 할 때가 있다. 특히 일이 그렇다. 그런 활동이 만들어내는 부정적 에너지를 누구나 경험해 본 적이 있다. 자각 수준이 높아지면 무엇이 나를 안달나게 하고 스트레스를 주고 내 기운을 빼놓는지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딱 맞는 환경에서 딱 맞는 에너지를 가지고 다르마에 따라 사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지침을 만들 수 있다. 이게 장기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생활의 소리를 디자인하라. 내가 있는 장소와 내 감각은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다.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소리를 떠올리면 이 점이 분명해진다. 승려 생활을 할 때 우리가 듣는 소리는 우리가 하는 일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우리는 새소리와 바람 소리를 들으며 잠에서 깬다. 명상에 들어갈 때 만트라를 외는 소리가 들린다. 고통스러운 소음은 전혀 없다. 현대사회는 점점 더 시끄러워지고 있다. 머리 위로는 비행기가 굉음을 내며 지나가고 개가 짖고 드릴 소리가 울린다. 우리는 온종일 나의 통제를 벗어난 소리에 노출되어 있다. 우리는 매일 들리는 경적과 크고 작은 소음을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모든 게 인지 부하를 늘린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어느 소리를 듣고 있지 않아도 뇌는 머릿속에서 그 소리를 처리한다. 많은 사람이 집에서는 조용한 시간을 보낸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극단적 정적과 소음을 오가며 살고 있다. 생활 속의 소음을 꺼버리는 대신에 소리를 디자인하라. 먼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알람 소리를 골라라.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소리로 하루를 시작하라. 출근길에는 인기 있는 오디오북, 좋아하는 팟캐스트 혹은 힘들 때 듣는 플레이리스트를 들어라. 더 행복해지고 건강한 기분이 드는 소리를 고른다면 아슈람 같은 환경을 복제하기가 더 쉬울 것이다. 시간에는 기억이 있다. 구체적 목적에 따라 맞춤식으로 장소를 고르면 딱 맞는 에너지와 집중력을 소환하기가 더 쉽다. 시간대도 마찬가지다.
어떤 일을 매일 같은 시간에 하면 그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쉽고 그 일을 반드시 하게 되고 더 요령 있고 편하게 할 수 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체육관에 가는 게 익숙할 때 변화 삼아 저녁에 한번 가본다면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 것이다. 어떤 일을 매일 같은 시간에 하면 시간이 우리 대신 그 일을 기억해 준다. 시간이 습관을 유지해주고 시간이 공간을 전략해 준다. 루틴 속에 명상이나 독서 같은 새로운 습관을 추가하고 싶을 때 시간이 날 때마다 하겠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하기 어려워진다. 매일 같은 시간에 그 일을 집어넣어라. 내 친구는 매일 일정 속에 요가를 넣고 싶어서 침대 옆에 매트를 깔아두었다. 그렇게 하자 말 그대로 침대를 빠져나오면 곧장 요가를 하게 되었다. 습관을 서로 짝지어 두면 핑계를 대지 않게 된다. 장소에는 에너지가 있고 시간에는 기억이 있다. 어떤 일을 매일 같은 시간에 하면 그 일이 더 쉽고 자연스러워진다. 어떤 일을 매일 같은 장소에서 하면 그 일이 더 쉽고 자연스러워진다. 한 번에 하나씩. 시간과 장소는 우리가 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 현재에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다. 바로 한 번에 하나씩 하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멀티태스킹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2%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대부분은 멀티태스킹 능력이 형편없다. 특히 집중해야 하는 작업이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말이다. 우리는 멀티태스킹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몇 가지 일 사이를 빠르게 오가는 중이거나 시리얼 태스킹을 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이렇게 집중력이 쪼개지면 실제로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감퇴해서 한눈 파는 일 없이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어려워진다.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진은 학생들을 모아 두 집단으로 나누었다. 미디어를 자주 바꿔가면서 보는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었다. 학생들에게 문자의 순서를 기억하거나 특정 색깔의 모양에만 집중하고 다른 색깔은 무시하는 것과 같은 집중력과 기억력이 필요한 과제를 내주었다. 멀티태스킹을 하는 학생들이 계속해서 좋지 못한 성적을 냈다. 멀티태스킹을 자주 하는 학생들은 심지어 몇 가지 과제를 바꿔가면서 할 때도 더 나쁜 점수를 기록했다. 한 번에 하나씩 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려고 나는 노테크 존과 노테크 타임을 만들었다. 아내와 나는 침실이나 저녁 식탁에서는 전자기기들을 사용하지 않으며 저녁 8시에서 아침 9시 사이에도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이 습관을 강화하려고 지루한 일을 할 때도 한 번에 하나씩 원칙을 실천하려고 한다. 전에는 생각 없이 양치를 했다. 내 치아는 매우 하얗고 건강해 보였다. 그러다가 치과 의사에게 잇몸이 손상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 뒤로 양치할 때 나는 치아 한 개당 4초씩 쓴다. 머릿속으로 하나 둘 셋 넷을 세니까 할 일이 생긴다. 양치하며 이전과 동일한 시간을 쓰고 있지만 더 효과적으로 양치하고 있다. 내가 만약 양치나 샤워를 하면서 일 생각을 한다면 몸이 회복되고 재충전되는 기분은 들지 않을 테고 잇몸 따위에는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다. 양치할 때는 양치만 해라. 샤워할 때는 샤워만 해라. 매번 모든 일에 레이저 강선처럼 집중할 필요는 없다. 음악을 틀어놓고 욕실 청소를 하거나 배우자와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누어도 된다. 어떤 악기들은 함께 연주하면 훌륭한 소리가 나는 것처럼 어떤 습관들은 상호 보완적이다. 최대한 한 번에 하나씩만 일을 처리한다면 내가 한 번에 하나에 집중하는 습관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능력을 키우려면 루틴 속에서
할 일을 정해 두어야 한다. 개 산책시키기, 전화기 사용, 샤워, 빨래 개기처럼 말이다. 끝까지 해내라. 무언가를 몰입해서 해봤다면 루틴이 더 쉬워진다. 생활 속에 새로운 기술을 추가하고 싶다면 단기간에 초집중하는 상태로 그 일을 시작해 볼 것을 권한다. 만약 내가 매일 1시간씩 탁구를 한다면 탁구를 더 잘 치게 될 것이다. 앞으로 매일 명상을 하고 싶다면 일주일간 먼 곳으로 떠나 오직 명상에만 집중해보라. 그러면 명상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튼튼한 기초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 책 곳곳에서 나는 여러분이 생활 속에 만들 수 있는 변화를 제안했다. 하지만 모든 걸 다 바꾸려고 한다면 어느 하나에 크게 우선순위를 둘 수가 없을 것이다. 정말로 무언가를 바꾸고 싶다면 작게 시작하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바꾸고 싶은 것 하나를 정해서 그것을 최우선순위로 놓고 끝까지 해낸 다음에만 그 다음으로 넘어가라. 승려들은 매사에 몰입하려고 노력한다. 우리는 점심을 먹을 때 말을 하지 않는다. 명상할 때는 길게 한다. 우리가 5분만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넉넉했고 그래서 한 가지 일을 몇 시간 동안이나 이어서 했다. 현대사회에서 이런 수준의 몰입은 가능하지 않다. 하지만 많이 투자할수록 돌아오는 것도 많다. 어떤 일이 중요하다면 깊이 있게 경험해 볼 가치가 있다.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일은 없다. 누구나 할 일을 나중으로 미루고 한눈을 판다. 수도자들도 마찬가지다. 자신에게 시간을 더 준다면 딴 생각을 하다가도 다시 집중할 수 있다. 아침 루틴에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는 말은 전화가 한 통만 걸려오거나 커피만 쏟아도 지각한다는 뜻이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어떤 개념을 이해하거나 이케아 가구를 하나 조립하는데 좌절감이 든다면 본능적으로 그만두고 싶어질 것이다. 하지만 올인하라. 그러면 스스로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일을 완수할 것이다. 깊이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뇌 건강에도 좋다. 강박적으로 여러 작업을 번갈아서 하면 집중하는 능력이 감퇴한다. 또한 도파민 채널을 과도하게 자극한다. 이는 중독으로 가는 길이기도 해서 같은 정도의 좋은 기분을 느끼려면 계속해서 더 많은 자극을 주어야 하고 결국 더 주의를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도파민의 기분 좋은 느낌은 불쾌감을 일으킨다. 도파민이 너무 많이 분비되면 신체가 만족을 관장하는 화학물질인 세로토닌을 만들거나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온종일 전화를 걸고 받거나 이 회의, 저 회의에 참석하거나 아마존에서 이 책을 주문했다가 스냅챗에서 저 내용을 확인해 본 사람이라면 모든 게 끝난 후의 그 기진맥진한 기분을 알 것이다. 그게 바로 도파민 수치다. 명상, 업무 집중 시간, 그림 그리기, 낱말 맞추기, 퍼즐, 정원에 잡초뽑기 등 한 가지 일만 계속하는 사색적 작업을 통해 몰입을 경험해 보면 생산성이 더 높아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 기분도 좋아진다. 좋은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촬영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의 한계 때문에 여기까지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낭낭이었습니다. 아시죠? 항상 건강하세요. 화이팅!